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곡 아래에서 얼어붙었던 물이 깨어나고 있어요. 겨울 내내 의지했던 남향 바위 동굴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죠. 떠나지 않으면 굶어야 하거든요. 저장해둔 사슴고기는 바닥났고 도토리 가루도 마지막 한 줌뿐입니다. 4만 년 전 봄은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움직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봄만 간신히 버틴 게 아닙니다. 여름엔 강가에서 연어를 잡으며 축제를 벌였고, 가을엔 도토리를 주우며 겨울을 준비했고, 겨울엔 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견뎠죠.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네 개의 리듬이 이들을 지탱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4만 년 전 사람들이 계절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새벽, 무리는 벌써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죽 주머니에 말린 고기 조각을 넣고 돌도끼는 허리에 묶고 창은 어깨에 매죠. 아이는 엄마 등에 업힙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챙기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어요. 큰 돌절구나 가죽 더미는 두고 가야 합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 루트는 할머니 세대부터 걸어온 길입니다. 북쪽으로 사흘을 가면 큰 강줄기가 나오고 그 강을 따라 이틀을 더 가면 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거기엔 술록대가 북상하면서 남긴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술록을 따라가다 보면 여름 야영지에 도착하게 되죠. 이동은 무작위가 아니라 수십 세대가 검증한 생존 지도였습니다. 오전 내내 걷는데 아이들은 처음엔 신나합니다. 새로운 풍경이 재밌거든요. 하지만 2시간쯤 지나면 징징대기 시작해요. 다리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죠.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리듬이 있는 노래인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 등에서 졸면 다른 어른이 받아서 또 가고 무거운 짐도 돌아가면서 듭니다. 혼자 지치면 안 되니까요. 정오쯤 첫 발견이 있습니다. 땅에서 어린 싹들이 돋아나고 있어요. 겨울 내내 땅속에 있던 구근이 봄 햇살을 받고 움트는 중이죠. 무리가 멈춥니다. 경험 많은 어른이 파기막대로 땅을 파는데 주먹만 한 덩이줄기가 나와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일대 전체가 구근밭이에요. 원래 계획은 오늘 강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 정도 식량이면 이틀은 머물 수 있거든요. 근처를 살피니 500m쯤 떨어진 곳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조건이 갖춰졌어요. 즉석 야영지를 만드는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가죽을 펴고 돌을 쌓아 화덕을 만들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죠. 여기서 사흘을 보낼 겁니다. 구근을 최대한 캐내고 주변을 정찰하고 다음 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불 옆에서 구근이 익어갑니다. 겨울 내내 먹었던 딱딱한 저장식량과는 달라요. 신선하고 달콤하죠. 봄의 첫 수확인데 누군가 말합니다. 여기 기억난다고. 자기 어릴 때도 여기서 캤다고요. 60년 전 기억입니다. 이 구근밭은 최소 3세대가 알고 있는 자원인 거죠. 지도에도 GPS에도 없지만 기억 속에 정확히 새겨진 좌표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는데 위치가 겨울과 다릅니다. 어떤 별자리는 사라지고 어떤 별자리는 새로 나타났어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르쳐주죠. 저 3개 별이 일렬로 보이면 북쪽으로 가도 된다고. 하지만 저 붉은 별이 저 위치에 있으면 산 위는 아직 춥다고요. 천문학이 아니라 생존 달력이었습니다. 하늘이 시계이자 지도였던 거예요. 봄의 하루는 이동의 하루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원을 따라 움직이는 하루죠. 오늘은 여기서 구근을 캐고 사흘 후엔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보름 후엔 초원에서 어린 사슴을 사냥할 겁니다. 계절이 루트를 결정했어요. 우리가 자연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 벌써 밝습니다. 여름 해는 일찍 뜨거든요. 밤이 짧아서 잠도 짧은데 괜찮아요. 낮이 길다는 건 일할 시간이 길다는 게 아니라 쉴 시간이 길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채집 대신 다른 일을 합니다. 강에 가는 거예요. 여름철 강은 선물이거든요.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왔고 재작년에도 왔어요. 연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같은 강으로 돌아오죠. 강가에 도착하니 다른 무리가 벌써 와 있어요. 3km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봤고 몇몇은 먼 친척이에요. 인사가 오가는데 손짓과 몇 마디 공통 언어, 그리고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강에는 연어가 넘쳐나요.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1시간 만에 10마리를 잡습니다.
더 잡을 수 있지만 멈춰요.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먹을 것이면 충분하거든요. 더 잡아봤자 상하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무리 사람이 다가와서 조개 껍데기를 꺼내요. 바다에서 온 조개인데 여기서 바다까지는 2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조개 껍데기를 바닥에 놓고 이쪽 무리에 흑요석 칼을 가리킵니다. 교환 제한이에요. 흑요석 칼 하나와 조개 껍데기 10개 거래 성사되죠. 이 조개 껍데기는 다시 100km 더 내륙으로 갈 겁니다. 4만 년 전에도 무역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물건만 오간 게 아니라 정보도 오갔습니다. 서쪽에 메머드 무리가 있다더라. 북쪽 호수가 말랐다더라. 동쪽에 좋은 부싯돌 산지가 있다더라 하는 식이죠. 소셜 네트워크의 원형이었습니다. 플랫폼만 없었을 뿐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낮 시간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늘 아래 누워서 쉬는데 아이들은 강물에서 놀죠. 첨벙거리고 소리 지르고 물장난치는 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어른들은 바라보며 웃습니다. 위험하지 않거든요. 물이 얕고 흐름이 약하니까 아이들이 다칠 일이 없어요. 자연이 만든 놀이터였습니다. 오후 늦게 기술 작업이 시작돼요. 한 사람은 나무를 깎아 작사를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식물 섬유를 꼬아서 만든 그물인데 며칠째 작업 중이에요. 완성되면 강 좁은 곳에 쳐둘 건데 물고기가 알아서 걸려들 거예요. 함정을 만드는 거죠. 기다리는 게 쫓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녁이 되면 두 무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구운 연어에 강가에서 캔 뿌리채소, 며칠 전 딴 산딸기까지 먹는데 배가 불러요. 여름은 부족함이 없는 계절입니다. 칼로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기였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수렵 채집 사회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현대 선진국 수준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엔 음악이 시작돼요. 누군가 뼈피리를 꺼내는데 독수리 날개뼈로 만든 피리예요. 맑은 소리가 강물 소리 위로 퍼져나가죠. 박수가 리듬을 만들고 발이 땅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춤이에요. 두 무리가 섞여서 추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른 무리의 젊은 여자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치고 미소가 오가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요. 같은 무리 안에서만 만나면 근친이 되니까 여름철 강가 만남은 유전자 교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아요. 여름 백야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니는데 재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놔두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눠요. 작년 겨울 이야기,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어디서 좋은 사냥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게 전부 정보 교환이었습니다. 오늘날 뉴스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름의 하루는 풍요의 하루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날씨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하루죠. 1년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아이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임신 성공률이 높았거든요. 계절이 출산까지 조절했어요. 서리가 내렸습니다. 풀잎 끝이 하얗게 얼어 있어요. 여름이 끝났다는 신호죠. 이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요. 견과류입니다. 참나무 숲으로 가는데 도토리가 떨어지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무 일찍 가면 아직 안 익었고 너무 늦게 가면 다람쥐와 멧돼지가 다 먹어버립니다. 타이밍이 전부예요. 숲에 도착하니 땅이 도토리로 뒤덮여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에요. 모두 바구니를 들고 줍기 시작하는데 경쟁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흔들면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워요. 아이들도 도와요. 3살짜리도 도토리 줍기는 할 수 있거든요. 4시간 만에 바구니 10개가 차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토리는 날 것으론 못 먹습니다. 탄닌 때문에 쓰고 독하거든요.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야영지로 돌아와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도토리 껍질을 까고 깐 알맹이를 돌화에 넣고 빻습니다. 가루가 되면 이걸 물에 담가요. 하루에 2번씩 물을 갈아주는데 사흘이 지나면 쓴맛이 빠집니다. 그제야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이 방법을 발견했을까요? 몇 세대에 걸친 실험과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독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희생 위에 이 지식이 쌓였는데 지금 이 무리는 그냥 당연하게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전해진 지식이거든요. 문자 없이 구전으로만 전승됐지만 정확도는 100%였습니다. 오후엔 다른 준비가 시작돼요. 가죽 옷 점검입니다. 여름 내내 가볍게 입었지만
이제 두꺼운 옷이 필요하거든요. 작년 겨울 옷을 꺼내는데 구멍이 났어요. 바느질이 필요합니다. 뼈바늘에 힘줄실을 꿰어 구멍을 기우는데 한 땀 한 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겨울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작년처럼 남양바위 동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을 시도할 것인가 논의되는데 노인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들은 수십 번의 겨울을 보냈거든요. 어느 곳이 바람을 막아주는지, 어느 곳 근처에 겨울에도 사냥감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논의 끝에 결정이 나요. 작년 장소로 갑니다. 새로운 곳은 위험해요. 검증된 곳이 안전하거든요. 이틀 후 출발하기로 하는데 밤에 별을 봅니다. 위치가 또 바뀌었어요. 가을 별자리예요. 노인이 말하죠. 저 별이 저기 있을 때까지 동굴에 도착해야 한다고. 그 후엔 눈이 온다고요. 달력이 없어도 정확히 알아요. 하늘이 달력이었습니다. 가을의 하루는 준비의 하루입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한 식량과 옷과 장소를 준비하는 하루죠. 여유가 없어요. 자연이 주는 마지막 선물을 최대한 모아야 하거든요. 최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가을철 저장 식량의 양이 그 무리의 겨울 생존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게으르면 봄을 못 봤던 거예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를 가죽과 나뭇가지로 막았지만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바깥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나가면 안 돼요. 오늘은 버티는 날이거든요. 동굴 안엔 20명이 모여 있는데 한 곳에 모여야 체온이 유지됩니다. 불이 중앙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밤중에도 누군가 깨어서 나뭇가지를 올려요. 불씨를 다시 피우는 건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잠깐이라도 열원이 사라지면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해요. 말린 고기 한 조각에 도토리 가루를 물에 끓인 죽. 배가 완전히 차지 않습니다. 겨울엔 배고픔이 일상이에요. 저장 식량을 아껴야 하니까요. 봄까지 버텨야 합니다. 오전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채집할 것도 없고 사냥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앉아있는데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존 전략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를 덜 쓰거든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만히 있진 않아요. 손은 움직여요. 한 사람은 석기를 다듬고, 다른 사람은 바구니를 짜고, 또 다른 사람은 가죽끈을 꼬고 있습니다. 손작업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칼로리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힘들어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짜증을 내고 칭얼거리는데 어른들이 돌아가며 달래요. 조금만 참으라고. 눈 그치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하죠. 점심때 기적처럼 눈이 멈춥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여요. 기회예요. 2명이 밖으로 나가는데 목표는 장작입니다. 눈에 덮이기 전에 마른 나뭇가지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밖은 조용합니다. 눈 덮인 세상인데 발자국 하나 없어요. 동물들도 숨어 있거든요. 나뭇가지를 모으는데 젖은 것은 안 됩니다. 마른 것만 골라요. 1시간 만에 팔에 안고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견해요. 토끼 발자국입니다. 신선해요. 몇 분 전 것이죠. 눈을 따라가는데 10분쯤 추적하니 눈더미 아래 움푹 파인 곳에 토끼가 웅크리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데 명중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 생겼어요. 작은 토끼 하나지만 20명이 나눠 먹으면 한 입씩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토끼 고기가 구워져요. 냄새가 동굴을 채우는데 침이 고입니다. 분배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조각은 사냥한 사람이 아니라 임산부에게 가요. 2 사람을 먹여야 하니까요. 다음은 아이들이고, 그 다음 노인이고, 마지막이 젊은 어른들입니다. 약한 자 우선이었어요. 최근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분배 시스템이 겨울철 생존율을 2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밤엔 이야기 시간이에요. 겨울밤은 기니까 할 일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요.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여기보다 더 추운 겨울이 있었다고,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고 말하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이야기는 오락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모든 게 이야기 속에 담겨 있거든요. 문자가 없으니 이야기가 교과서였어요. 자정쯤 하나둘 잠이 드는데 몸을 바짝 붙여 눕습니다. 체온 공유죠. 어른 2이 남아 불을 지키는데 2시간 후 다른 2명과 교대할 겁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겨울의 하루는 견디는 하루입니다. 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고,
지루함을 견디는 하루죠. 화려하지 않지만 이 견딤이 봄을 만들었습니다. 4만 년 전 인류의 하루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봄엔 이동하고, 여름엔 모이고, 가을엔 준비하고, 겨울엔 견뎠어요. 이들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췄죠. 그리고 그 리듬 안에서 놀라운 풍요를 발견했어요. 여름의 풍요와 가을의 수확과 겨울의 이야기와 봄의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은 사계절이 없어요. 1년 내내 같은 온도의 실내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편리해졌죠.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어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삶. 그 리듬이 주는 다양성과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봄에는 움직이고, 여름에는 모이고, 가을에는 준비하고, 겨울에는 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말이에요.